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쓸공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열정씨도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네. 2026년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갑작스러운 용단을 내리고 쉬었네요. 맞아요. 연말을 좀 예. 쉬면서 보냈는데요. 네. 어떻게 컨디션이 좀 좋아지셨나요?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맞아요. 예, 네. 우리 쓸공님들 뭐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열정 씨도 잘 쉬셨나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이 쓸공 언니를 안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보냈고 네. 또 개인적으로도 쉬면서 또 바쁘게 네.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연말에 못한 경제 전망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경제 전망 시간이군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책. 오늘도 그 책을 읽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벌써 횟수로 4년째 우리 쓸공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네요. 바로 머니 트렌드 2026입니다. 이 책이 23년부터 매년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쓸공 언니에서도 23년부터 꾸준히 읽어왔고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많은 트렌드 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 트렌드 책 중에서 머니 네. 트렌드가 이렇게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는 데는 네. 우리 쓸공 언니도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히 이제 숟가락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네, 그 큰 숟가락 말고 우리 티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좋아요. 이게 도움이 됐기를 저희도 바라는데 네. 뭐 저희 소망이겠죠. 맞아요. 네.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네. 본격적으로 26년 경제 전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머니 트렌드 책은 항상 첫 번째 챕터에서 거시경제 예측을 다루는데요. 올해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 솔직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이 경제를 예측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매년 전망서 소개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책에서도 큰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네.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작은 흐름 하나하나를 쫓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맞아요. 책에서는 이제 26년 거시 경제를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동성 시대라는 흐름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흐름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작년에 이어 계속될 관세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년 경제를 이끌어갈 큰 흐름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우리가 그 해의 거시경제 트렌드를 단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했었거든요. 23년 키워드가 이제 긴축의 시대였고요. 네. 24년의 키워드는 중금리 시대, 25년은 피봇의 시대였어요. 지금 들으니까 기억나네요. 네. 그럼 올해의 키워드는 뭔가요? 올해의 키워드는 불확실한 유동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유동성. 뭔가 애매한데요? 그죠? 불확실하다는 예상은 사실 누구나 가능한 거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망에서 이 발빼기? 의 어떤 스킬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뭔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기대도 되는 그런 뭐 애매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어쨌든 불확실한 유동성이
26년 거시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네. 경제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이런 예측을 내놓은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그러니까 25년 예측 내용을 잠깐 뒤돌아보면요. 예. 25년에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힘든 한 해였죠.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25년 경제 성장률이 1% 전후로 떨어지면서 저성장을 확실히 체감을 했죠.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해도 실물 경제의 저성장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요. 네. 주요 기관에서 예측한 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5년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사실 워낙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른 상대적 회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 평균이 3.1% 성장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아이고. 사실 저도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피크 코리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 많이는 못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어떤 뭐 네. 출산율이라든가 그리고 성장률이라든가 네. 모든 면에서 네. 정점은 찍고 내려오는 거다라는 그러네. 어떤 용어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0년대에 14.9%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레전드네요, 레전드. 그렇죠. 15% 레전드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니기는 하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즉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건 구조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이 아이들 성장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초등학생 때는 키가 쑥쑥 크다가 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성장 속도가 살짝 늦어지고 성인이 되면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한데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요. 네. 성장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성장률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원리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사람으로 치면 성인인 선진국에 진입을 하면서 저성장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 2%라는 숫자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저성장 시대가 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체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요즘 그 엔잡러라는 말은 또 들어보셨죠? 네,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본업 하나로는 이제 충분한 수입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부업을 여러 개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얼마 전 제가 읽은 기사의 제목도 부업 전성시대라는 기사였거든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50% 가까이가 부업을 한대요. 아, 그렇구나. 저성장으로 일자리는 줄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또 소비 트렌드를 봐도 저는 저성장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요즘은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양극화 현상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대신에 네. 그 외에 나머지는 최대한 저렴하게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오마카세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 예, 뭐 이런 곳들은
뭐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 막 기다려야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네. 이제 얼마 전에 부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스타 셰프 좀 모시고 가볼까. 아우 이거 웬걸 1년 뒤에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아. 약간 서운해하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반면에 이 동네 식당은 또 하나둘 문을 닫고 맞아요. 네. 네. 저희 동네에도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네. 가끔 가던 이제 소고기 구이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완전 고급은 아니지만 뭐 스타 셰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또 좀 깔끔하고 뭐 이런데 그런 데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그래요. 안타깝죠.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다이소 같은 그런 가성비 상점들은 네. 또 엄청 잘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다 저성장의 고착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트렌드를 찾아보면서 읽은 뭐 기사나 책에서 라이프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런 용어 중에도 네. 경험사치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험에 내가 의미를 두는 경험에 사치를 부리는 그런 네. 소비 트렌드라든가 네. 또 셀렉티브 인텐션이라고 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이런 용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성장이 뉴 노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 저성장을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저성장 시대에서 국민들이 속상하고 힘든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뭐 외면하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우리 정부가 26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잠재 성장률 이게 뭐죠? 이 잠재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과 살짝 다른데요.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네.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제가 1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네. 15초가 나온다면 제 잠재 속력은 15초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네.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20초가 나온다. 그럼 저의 잠재력이 하락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경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장률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걸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실제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는 지표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성장 속도가 잠재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자동차 엔진을 풀 가동했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최대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잠재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네. 최근 잠재 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아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올해 요거를 3%로 반등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추세를 꺾겠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요? 뭐 흔하게 생각나는 방법들 네. 지원금 주고 뭐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금리 낮추고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해요. 네. 이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이고 작년 대비 8%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정부가 지갑을 활짝 열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인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재정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통화 정책은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잖아요. 네. 여기서 참고로 네. 통화 정책 또 어려우신 분들 저희 앞에 정주행하시면
우리 열정 씨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네. 26년에 이제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25년 하반기에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이 금리 인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재작년에 나온 이 머니 트렌드 2025에서 네. 미국의 목표 금리를 3.5%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5년 연말에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2025년 12월 11일이 마지막 금리 인하였는데 네. 미국 기준금리가 3.75%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예상이 맞았죠.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유는 금리 인하 신중파에 속하는 연준 의장인 파월이 임기가 올 5월에 끝나죠. 맞아요. 진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이 늙으셨어.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 짠한 마음이 들죠. 맞아. 약간 뭐 은퇴하시는 것 같고 막. 맞아.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친 트럼프 정부의 인사가 네.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고요. 뭐 트럼프의 주장은 적정 기준금리가 1%이다. 이게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크게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협상 카드죠. 그냥. 그쵸. 그냥 2% 만들려고 1%를 지르는 거죠. 네. 여기서 뭐 대충 2.5% 이러면 한 3%까지밖에 안 가거든. 맞아요. 비즈니스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의 어떤 주장은 인하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는 좀 더 하락을 하겠죠. 주식 사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금리는 머니 트렌드 2026에서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11월 뭐 초에까지만 해도 이창용 하는 총재가 나와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연말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맞아요. 네. 25년 연말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거의 IMF 때 수준으로 올랐죠. 사람들이 약간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조금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많이는 못 내리겠네요. 그렇죠.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맞아요. 환율이 최근에 변수로 새롭게 떠오른 거죠. 어쨌든 경제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뭐 재정 정책,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을 모두 감안을 해보면 26년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기를 좀 더 살려보겠다라는 목표에 더 큰 비중을 세계 경제가 둔 셈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유동성의 시대가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26년에는 소유권이 중요해진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기에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유권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나를 지킬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자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 또 약간 조급한 마음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분들은 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잠깐 진정을 좀 하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26년 키워드를 말할 때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네. 그냥 유동성의 시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예, 네. 맞아요. 불확실한 유동성의 시대. 맞아요. 애매한 네네. 단어. 애매한.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이거든요. 책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테뉴어스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테뉴어스는 극도로 가는 허약한이라는 뜻의 이제 영어 단어잖아요. 네. 즉 이제 가는 실을 양쪽에서 잡아 당길 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안정하고 또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투자 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또 의미하잖아요. 네. 즉 언제든 그 테뉴어스한 가는 실이 끊어져서 네. 상황이 급변하면 자산의 가치 또한 급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나요? 위험이라고 뭐 하면 사실 물가 상승도 하나의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또 요즘 AI 거품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자산 버블의 붕괴. 네. 예, 요것도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위험 요소죠. 또 베네수엘라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 공습한 그런 사건만 네. 봐도 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죠. 네. 예. 그리고 또 예측 범위를 뭐 넘어서는 경제 위기 상황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기이고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100%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를 좀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도 좀 담고 네.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것도 담고 네. 또 대체 투자 자산인 원자재나 부동산 같은 것도 좀 담아야 하는 거죠. 또 자산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현금으로 이제 비상금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사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잘 해야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장에 대비해서 절대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하지 말자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육각형 인간.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육각형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비하는 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되게 중요한 자세 같아요.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너무 커서 하나에만 너무 정말 몰빵? 하면 맞아. 위험이 커지는 시대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26년은 유동성 장세라서 이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이런 이야기네요. 네. 원론이죠. 국영수 열심히 하고 교과서 열심히 보고 수능 만점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죠. 잠 꼭 7시간씩 자고. 네, 맞습니다. 아니, 좀 대본을 써주나 봐. 그게 아니라 원론이 진짜 제일 중요하고 그걸 지키면 진짜 100점도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수능 만점인 거야. 그치, 맞아. 그죠. 그렇게 어려운 원론을 지킬 수 있는 맞아, 사람. 맞아.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유동성으로 2026년에 금리는 낮아지고 돈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흘러 주식, 비트코인 같은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 주식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그리고 분절화되는 부동산까지 각각의 자산군은 다른 변수를 안고 움직인다. 투자자는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하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요거가 진짜 메인이고 요거만 숙지했다면 사실 2026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 우리가 항상 강조해왔고 네. 알고는 있었지만 네. 오늘 또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죠. 네. 이 저성장과 유동성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맞아요. 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할 때 절대 조급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급함이 가장 위험하죠? 맞아요. 네, 이 조급한 순간 지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산뿐만이 아니야. 이 유동성이 풀린다고 무작정 자산을 사모으는 게 아니라 네. 뭐 그 전에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뭐 자산 배분 전략도 고민을 좀 해야 하고요. 네. 또 이 자산 배분을 잘 하려면 시장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자산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26년은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거라고 책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변수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필요하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유연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쓸공님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6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는 늘 그래왔듯이 네. 쓸공님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들으면서 26년을 또 슬기롭게 잘 보내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계속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다룰 테니까요. 우리 쓸공님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 오늘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이 올해도 쓸공님들과 경제 공부할 생각하니 기대가 되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꼬박꼬박 업데이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는데 네. 저희가 좀 기간이 이제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그게 어렵기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대부분 화요일마다 매주 업데이트를 계속 하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는 주가 있더라도 이 그냥 저 언니들 바쁜가 보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고 지나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예 떠나지는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준비해는 오겠습니다. 네, 그 등대 아시죠? 바닷가 가면 있는 등대요. 네. 등대가 깜빡깜빡하지만 꺼지진 않잖아요. 그치. 예. 좋은데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등대처럼 꺼지지 않고 깜빡깜빡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